짠! 정책자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8년 11월 7일입니다. 야, 참 세월이 엄청나게 그냥 빨리 달려가고 있네요. 그죠? 우리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정말 무탈하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R&D 관련해서 멘티 기업 협약도 맺었고 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싸와띠님, 얼음국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정책적인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벌써 16번째 전략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전략 올림픽 정신 전략입니다. 제가 16번째라고 했죠. 방송이 16번째고 전략은 15번째 전략입니다. 자, 올림픽 정신 전략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올림픽 정신 전략. 얼마 전에 싸아띠님은 누구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평창올림픽 했었는데 그죠? 올림픽 정신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이념 또는 올림픽 정신은 우리가 승패를 떠나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맞죠? 자, 다른 사람들은 올림픽 정신을 세계 평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둘은 역사적 사실과 배경에서 비춰볼 때 같은 의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올림픽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국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추상적이고 특정 불가한 판단을 할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늠해보는 과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 그 추상적인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을 우리는 정량적 평가 또는 정량적 평가 지표라고 부릅니다. 정량,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예를 들어 이 기업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기술력이 있다 없다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뭉치님, 반가. 따라서, 이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기술력이 있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가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량적인 지표 또는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떠버렸네요. 자,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 계속 뜨네요, 이거. 잠깐만, 한쪽으로 치워버릴게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다 없다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기술력이 있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가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 또는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허, 기업부설 연구소,
논문 발표, 수상 실적 등이라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막 얘기하는 동안에, 별풍당당님이야, 많은 분들이 별풍선을 그냥 막 쏟아주셨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자. 자, 이러한 가시적인 지표 또는 판단 기준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특허나 논문 발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정량적 평가 모델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판단 기준으로 추상적인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가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쿠베르탱의 이러한 방식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쿠베르탱 아시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죠? 자, 그죠? 기업 대출을 할 때나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이 기업은 과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특허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특허라 하겠습니다. 자, 출원 상태라도 좋으니 출원한 특허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신제품 개발이 그에 비례하는 것이고, 신제품 개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매출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출원 특허의 개수만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이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출원 특허의 개수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량적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 길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모든 과학적 사고방식이 항상 옳고 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의 기준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있다, 없다, 몇 개 있느냐에만 치중하다 보니 품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걀이 30개면 달걀 한 판이 됩니다. 상한 달걀이든 싱싱한 달걀이든 30개만 있으면 달걀이 한 판인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반가. 어서 오십시오. 자, 달걀이 30개면 달걀 한 판이 됩니다. 상한 달걀이든 싱싱한 달걀이든 30개만 있으면 달걀 한 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역으로 이 정량적 평가 기준을 활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 출원을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원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 내 마음대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한다면, 이런 경우 특허 출원 건당 출연료는 13,8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아시죠?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리사분들한테. 자, 이렇게 1시간 만에 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과연 이 10개의 출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몇 년간의 피땀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1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한 기업보다 기업의 기술력 평가 점수를 판단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 특허를 어렵게 하나를 낸 기업보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만에 10개의 특허를 내 마음대로 특허를 내서 13,800원을 내고 만든 10개의 특허가 기술력 평가 점수를 판단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 모델에서는 그 품질이나 절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수와 결과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 특허 1개의 가중치를 5점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출원 특허 1개당 1점의 가중치가 계산된 평가 모델에서는 출원 특허 10개가 등록 특허 1개를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R&D 과제에서는 정량적 평가 기준과 정성적 평가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면 평가가 바로 정성적 평가 기준이 적용된 방식으로 여러 심사위원이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주고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최종 대면 평가 점수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객관화적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평가위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첫 단계부터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평가 단계인 대면 평가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다단계, 1차, 2차, 3차 등 다단계 평가가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평가에서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해야 결선의 기회라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선과 본선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질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개수가 몇 개냐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선과 본선을 통과할 수 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선과 본선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은 품질이 아니라 정량적인 개수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개수, 정량적 평가 개수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양심적이니 비양심적이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고 게임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현명하다는 말을 하지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은 이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숫자로 셀 수 있는 정량적 개수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이 기술 개발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든 등록이든 특허가 몇 개가 있느냐,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직, 기업부설 연구소 내지 연구전담부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올림픽 정신 전략으로 1시간 만에 특허 10개를 만드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15번째 전략 올림픽 정신 전략입니다. 올림픽 정신 전략.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방송이 지금 PC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제가 좀 버벅대고 좀 혼선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15번째 전략 올림픽 정신 전략 굉장히 긴 거를 좀 빨리빨리 지나가느라고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정량적 평가에 우리가 통과를 해서
정성적 평가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심적이니 비양심적이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게임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자는 게 오늘의 올림픽 정신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아, 오늘 제 복장이 좀 캐주얼하죠, 그죠? 가죽 자켓이라 이렇게 움직이면 막 소리도 나고 그래요. 아이고,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 자,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 기간 모집 공고. 목소리 톤 너무 소리가 찢어지나요? 너무 큰가 보다. 저는 약간 업 해가지고 하려고 좀 올리고 있는데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사업 개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직 퇴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45세 이상의 퇴직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활동비 및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45세 이상 신청 가능 참여자가 이제 사업 개요고요. 소리가 굉장히 이게 오늘 성능이 고성능 마이크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지원 분야 및 대상은 사회공헌 참여자는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경력 단절 여성이 지원 분야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 기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16개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고용센터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관, 봉사적 성격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 기관입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은 사회공헌 참여자로 이제 노동시장 재직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부합하지 않다고 한국사회적기업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원 대상 제외고요. 아이고야, 우리 유레카님 오늘 별풍선 대박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쏘시네, 막 쏘셔, 그냥 막.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신청기간 상시 모집으로 선착순 500명 매칭 후 모집 마감합니다. 지원 규모 및 내용은,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 제공 참여자에게 1일 8,000원 지급하고요. 내용은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그리고 참여 수당은 사회공헌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실제 활동 시간 1시간당 2,000원을 지원합니다. 활동 시간을 월별로 합산해서 잔여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하고 30에서 59분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자, 활동기간 참여자 1인당 활동시간은 500시간으로 하고요. 다만 사회공헌 활동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해서 추가로 활동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500시간 이상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의 종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지하는 날까지로 함.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검토 후 세부 활동 시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주 1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월
16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 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동시간도 참여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를 기준으로 2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작가 및 대필가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 15포인트를 기준으로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자,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은 우편 접수나 이메일 접수로 할 수 있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금주에 유용한 팁.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공지해드린 바 있는데, 금주에 유용한 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금주에 유용한 팁을 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 멘티 기업들 특히나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멘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코칭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왜 중요할까요? 사업계획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중소기업들의 모든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이 담긴 문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모든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이 담긴 문서입니다. 과제를 선정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중요하겠죠. 서면 평가에 활용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그 평가위원들이 우리 서면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보고 서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질의응답도 없이 문서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서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해야 우리가 서면평가에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 평가위원들이 보는 게 이제 결국은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사업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 사업계획서는 대면평가에도 활용이 됩니다. 대면평가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평가위원들은 대면평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대면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면 대면평가에서도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 내용과 연구 내용이 부실할 경우 평가위원들은 대면평가 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이렇게 좀 개발 내용과 연구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탈락이 될 확률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개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의 결정적인 역할 및 최종평가 시에도 성공 판정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하나를 처음에 작성할 때 정말 잘 작성을 해야 대면평가, 최종평가까지 다 활용이 되고, 서면평가에서도 당락에 여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 목표,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작성을 하고, 정량적 평가 항목 설정 여부 및 객관적 시험 평가는 신규 평가 및 최종 평가 시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오늘 아까 올림픽 정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정량적 평가 항목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정량적 평가 항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용에 구체화시키고 개발 목표의 정량화 및 객관화의 주의, 객관화의 주의.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꼭 지켜야 할 6가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자, 그리고 목표와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가위원이라면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기술을 해야 하고요. 기술 부분은 영역과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하고 수행 기간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향후 계획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 협회에서는 멘티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멘티 기업이 그 가이드를 가지고 작성한 거를 초안 검수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작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서 이제 최종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전문위원들이 최종 누핑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검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가 서면평가의 당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당락이 서면평가 선정이 되고 대면평가 넘어가야지, 대면평가 가기도 전에 탈락이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작성을 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안다고 그냥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 과연 그 게임의 법칙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확률 게임 하고 있는데 그 확률 게임에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정말 중요하니까 잘 작성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부터 쭉 제가 이제 대면평가까지 정리를 해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금주에 유용한 팁으로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꼭 시간 내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목소리가 너무 찢어진다 그래서 한 톤을 좀 낮췄는데 약간 제가 힘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 좀 높여야 제가 이제 힘이 나서 막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좋습니다. 자, 금주의 탑3. 금주의 탑3.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우리 팬님들은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기구 타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하고도 놀이기구 타고 있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하고 뉴질랜드 가서 100m짜리 번지점프 뛰는 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우리 아들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에 남아있는 2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놀이기구 정말 좋아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탑3. 1위 도돈파라네요. 일본에 있는 건데, 일본 후지큐 하이랜드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익스트림한 롤러코스터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1.8초 만에 172km/H라는 속도로 급발진하는 롤러코스터라고 하니까 속도감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즐길 만한 놀이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돈파. 일본에 있는 도돈파. 저도 이거 한번 꼭 타보고 싶네요. 자, 2위 킹다카. 미국 그레이트 어드벤처 파크에 위치한 롤러코스터의 제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발진 형식으로 출발해서 수직 상승하고 90도로 꽈배기를 튼 다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90도로 꽈배기를 튼 다음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270도 꽈배기를 튼 뒤 간단한 언덕 하나를 넘으면 끝나는 굉장히 단순한 트랙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로 무려 3.5초 만에 208km로 순식간에 가속해서 139m까지 치솟는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롤러코스터로 그 높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고 나면 꽈배기 꽐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아마 상당히 무서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킹다카도 타보고 싶네요. 일본도 가야 돼. 일본은 갔는데 저걸 못 타봤는데, 미국, 놀이기구 타러 이제 일본, 미국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3위. 인세니티 더 라이드. 자, 라스베가스 스트라토스피어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이 놀이기구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높이인 276m 상공에서 무려 시속 70km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회전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 롤러코스터 보기만 해도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어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빙빙빙 도는 거. 그거는 제가 좀 약해요. 이렇게 속도감 내는 거는 강한데 빙빙빙 도는 이 문어발은 약한데, 이게 지금 문어발하고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돌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회전만 하는 거라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어발처럼 하는 거면 막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잘 타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저도 이제 하여튼 놀이기구 잘 타는데, 얘는 조금 긴가민가 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4위 한번 볼까요? 4위 엑스스크림. 이런 거는 타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빙빙빙 도는 거, 근데 저 인천 얼미도에서 디스코 팡팡은 멀미는 났는데 오바이트는 안 했어요. 멀미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세워달라고 하는데도 안 세워줘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4위 엑스스크림. 인세니티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로 손꼽힌다는데요. 이것도 라스베가스에 있네요. 라스베가스 가면 되겠네요. 라스베가스 스트라토스피어 호텔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330m 높이에서 시소처럼 기울어져서 시속 72km로 앞뒤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우와, 시소처럼 이렇게 앞뒤로 막 72km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놀이기구인데, 이거는 타볼만 할 것 같네요. 건물 꼭대기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느낌. 오 마이 갓.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쭉 이렇게 72km로 움직인다니까, 스릴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갈 때 72km로 그냥 막 확 내려가 바닥으로 꼽는 느낌 날 거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5위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 이게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글렌우드 캐번 어드벤처 파크에 있는 놀이기구로 앞면 뒷면 각 2명 총 4명이 탈 수 있으며 시속 80km의 속도로 60초 동안 운행된다고 합니다. 80km 속도. 와.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80km 달릴 때는 못 느끼지만, 이게 오토바이로, 모터사이클로 80km 달리면 이제 속도감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공중에서 80km로 60초 동안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찔할 것 같은데,
그네 같은 원리의 회전각도는 무려 112도. 이 놀이기구는 만든 설계자조차 한 번 타고 다시는 못 타겠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할 만큼 살벌하다고 합니다. 얘도 타보고 싶은데,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테크노마트나 63빌딩 꼭대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네를 꼭대기에서 설치해 놓고 63빌딩에서 만약에 테크노타워, 어디야, 강변 테크노파크의 꼭대기에 이렇게 그네를 설치해서 여기서 슝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슝 들어오는 이런 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거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테크노타워, 테크노파크요. 강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그 꼭대기나 아니면 63빌딩 꼭대기에 우리나라 그네를 설치해가지고 앞뒤로 그냥 슝슝 가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중국에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그 그네가 굉장히 인기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이렇게 아주 높은 고층에서 투명 유리로 밑에를 볼 수 있게 해놓고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쥐직 갈라지는 그런 효과를 해놔가지고 뭐 그것도 엄청나게 무섭다고 하네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스릴 있죠, 그죠? 네, 그런 거 중국 애들이 지금 그런 거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금주의 탑3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 자, 2018년도 제11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교육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은 금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6시까지고요. 제4차 수도권 순회 주말반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이게 지금 한 30명이 모여야 주말반을 진행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그 다음에 실무자 교육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렇게 24시간 진행을 하는데 신청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별풍선 마구마구 쏟아주시네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R&D 지도사 실무자 양성교육 이 방송을 보고 받으러 오신 분들은 제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뭔가 좀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R&D 지도사가 뭔지, R&D 지도사가 하는 일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지도사는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및 정부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기업 취업할 때도 굉장히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을 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이촉되어서 강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변리사, 보험설계사 등 이분들의 R&D 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다음 주 11월 12일 H센터에서 해외 수출 포럼, 민간 포럼으로 제일 큰 해외 수출 포럼 한 200명 정도 모이는 데서 제가 이제 전문위원으로서 강사로 그 시간에 이제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가 잠깐 한 9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정말 이 지도사 따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잡에 추가가 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일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꼭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냥 이제 참 훈훈한 세상은 이제 끝났고요. 그냥 알면 좋은 상식. 그냥 알면 좋은 상식. 자, 오늘은 그냥 알면 좋은 상식. 밀가루 졸업식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밀가루 졸업식의 아픈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밀가루 졸업식의 아픈 역사. 우리가 아쉬움과 설레임의 감정이 교차하는 졸업식이, 어김없이 막장 졸업식 이야기로 이제 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졸업식 때 이렇게 했습니다.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어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잠깐만요. 요새도 저런가요? 요새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틀린데 있어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어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속옷 차림으로 얼차려를 받게 하는 등 흔히 졸업 뒤풀이라고 불리는 악습은 교육청과 경찰이 학교 폭력으로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얼차려는 그렇다 치고 밀가루 뿌리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언제부터 하필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훼손하는 의식이 생겨난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졸업식 밀가루 세례의 유래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식 교복에 대한 저항 심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 당시 학생들은 일본식 교복, 가쿠란이라고 하네요. 일본식 교복을 강제로 입어야만 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학생들은 일본식 교복을 더는 입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밀가루 뿌리기와 교복 찢기로 분출했다는 겁니다. 밀가루는 백이민족의 상징이자 새 출발을 상징하는 매개체였던 셈이죠. 일각에서는 밀가루 공장의 상술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교복 찢기는 성균관 유생들이 졸업식 날 푸른 제복을 찢는 파천금 의식을 치른 것에서 유래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울분을 표현했던 밀가루 졸업식 굳이 반대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다 생각이 틀리니까. 파천금도 우리 성균관 유생들의 졸업식 날 있었던 의식이었고, 근데 뭐 물론 나쁜 거라면 안 해야 되겠죠. 나쁜 거라면 안 해야 되는데 사실 교복이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입을 일도 없고 또 우리 민족의 울분을 표현했던 밀가루 졸업식이라면 뭐 이미 일제 강점기는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정말 막 지금도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제가 한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한 어떤 의식이라면 뭐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폭력적으로 변하지만 않는다면 뭐 또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힘겨웠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드는 지혜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밀가루 졸업식 아픈 역사에 대해서 정리 멘트인데 사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학부형들의 숙제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재미있는 추억거리는 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며, 일제강점기를, 그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라면 저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뭐,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이 원활하게 계속 진행이 됐어야 저도 힘이 나게 막 진행이 됐을 텐데, 중간에 딱 끊기고 나니까 저도 살짝 이제 맥이 빠지고, 목소리 톤도 낮추게 되고 이래서 약간은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역시도 어쨌든 우리 팬님들 만나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이렇게 즐겁게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팬님들 찾아뵐 거고요. 우리 팬님들 한 주간 건강 유의하고, 파이팅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고, 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 술술 풀리는, 송을 또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책자금 송 그러면, 불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자, 우리 팬님들 다음 주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라고 온 우주의 길을